2027년 남한 정도 사이즈의 해양 영토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제7광구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한국의 편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상황이 급 반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일본은 태평양에 여러 개의 인공섬을 세우면서 마치 어린아이들 땅 따먹기 하듯이 태평양에 선을 그어놓고 국제 대륙붕위 원회나 여러 해양 영토를 결정하는 국제기구의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자국의 해양 영토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중첩된 요구를 하고 있는 해역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도근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서부터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지는 제주분지 즉 제7광구로 알려진 해역입니다. 이 해역은 1970년 6월 한국 정부에서 해저광 물자원 개발법을 발표하고 제주도 남쪽과 과거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결되는 대륙붕이 한국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한중일 중에서 가장 최초로 선포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의 땅임을 주장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 국제법상 자국령 영토에서 땅속의 대륙붕이 연장되는 곳까지의 지역을 해양 영토로 인정을 하는 대륙붕 기준 해양영토 선포법이 국제적인 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고 당시 제7광구 이남 지역인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닌 미국령으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웃국가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해양영토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일본 측에서 한국의 해양영토 선언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영유권 문제를 2028년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1978년에 한일 대륙붕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엔해양법이 대륙붕 기준이 아닌 해양기준 200리로 새롭게 바뀌면서 한국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무역패권으로 주름 잡던 1980년대 국제기구는 사실상 일본의 로비 자금으로 돌아간다 해도 무방한 실정이었습니다. 1983년 대륙붕 기준의 해양영토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전까지의 국제적 룰을 뒤엎어버리는 운해양법이 새롭게 발효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반도에서부터 이어지는 대륙붕은 한국령으로 주장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국제법에 의하면 200캐리를 자국의 해양경제영토, 즉 이즈를 선포할 수 있도록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규슈지방과 가까운 제7광구가 일방적으로 일본령으로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1970년 한국이 우선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해역인 만큼 여전히 우리 땅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역시 1970년대 이전까지 독도는 자국령으로 주장을 했었더라도 한국의 대륙붕이 엄연하게 뻗어있는 제7광구에만큼은 자국의 해양영토로 선포하지 않았던 지도가 있었고 일본의 어업선이 감히 드나들지도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미국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제7광구 부근에는 미국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괌도나 하와이 사이판과 같이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 땅이었고 언어적 문화적으로도 일본 본토와는 상이한 지역으로서 미국령으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7광구 역시 미국의 앞바다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우방국이 어떤 한국이 영유권을 부담없이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와서 미국이 다시 제7광구 문제에 한국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동아시아 해양 영토와 관련된 지도를 살펴보면 한국령의 영토에 제7광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측에서 제7광구 해역을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해양 영토에 관한 지도를 살펴보면 제7광구와 독도 부근은 한국, 일본 이렇게 두 나라가 서로 분쟁이 있어 확정되지 않은 구역처럼 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제7광구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핵심 싱크탱크의 자료 노스는 배경으로는 일본이 중국에 먼저 제7광구에 관한 협의를 중국 측에 제의를 했던 사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8년 한일 간 대륙붕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중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제7광구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이즈 설정에 나서려 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당시 그나마 반공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던 일본을 신뢰하고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사인을 했지만 일본이 한국에 뒤통수를 때리고 이 구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 여론에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의 편 즉 레드팀이다 공산주의 진영이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물밑으로 일본은 중국을 지원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중국은 현재
제7광구와 인접한 지역인 핑우 요가스전을 발견한 이후로 석유시추, 공과 해상기지를 설치를 해두고 군사용 헬리콥터가 이착륙이 가능한 사실상의 비밀 군사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는 자국의 경제 영토이기는 하나 타국의 선박 역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타국의 군함 등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중국의 이지를 지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경제활동을 핑계로 해서 마구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 협의하여 제7광구 일부를 중국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미국이 추진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 측에서 도 제7광구를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넘기는 것이 더욱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이 있고 그 대가로 수많은 미군 병사가 희생됐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규모 이상의 대국화를 막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현재 대중국 패권전 약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 늘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 해지역에서 세계 각국 선박들 특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통행을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미국은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항행의 자유작전은 미국 만단독으로 작전을 취하거나 과거 제국주의 패권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특히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함께 하면 과거 해양 제국주의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행의 자유작전에 있어서 평화주의 노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여는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건국 신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조지 루카스의 헐리우드 대작 영화 스타워즈는 미국의 건국 신화라고 불릴 만큼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화 스타워즈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이끄는 자유 세력들은 늘 힘이 약하고 당하고만 살던 집단이지만 결국은 그러한 자유분방한 세력들이 힘을 규합해 일본 제국이나 독일 제국군에 복장을 한 거대 제국을 깨부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에서도 미국은 바로 이 스타워즈와 같은 전략과 구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구소련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거대 제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한국과 같은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과 연대하고 승리하는 큰 그림을 늘 그려왔습니다. 구소련과 맞서던 G7이 그러했고 오늘날 만들려는 디10그룹 그리고 핵잠수함 동맹 오커스와 같은 동맹들을 만드는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제7광구를 둘러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한국 이 적극 개입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제7광구가 일본령이 되어버리거나 더더욱 일본이 제시한 비전처럼 일본과 중국이 서로 양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과 같은 대양해군들이 보유한 전략,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고 더더욱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는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땅이 되어버리므로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제7광구 지역을 온전히 한국의 이지로 선포를 하고 대양해군 전단을 동중국해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2028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앞서 더욱 빠르게 한국 측에서는 대양해군 즉 항공모함 핵잠수함의 개발이 조속하게 필요한 상황이며 제7광구 근해에 위치한 이어도와 그 주변 암초들에 대해서 한국령 영토임을 선포하고 인공섬 개발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어도와 주변 암초들에 대해서 인공섬을 건설한다고 해도 일본과 중국이 태클을 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에 중국은 남중국해 해상의 암초를 해수면 위로 융기시켜서 각종 군사장비를 설치하고 자국령 영토로 선포해서 이웃 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인데요. 그뿐 아니라 일본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이어도가 전략적 요충 지임을 깨닫고 작은 인공섬을 만들어서 등대를 설치하려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어도에 인공섬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국가에서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중국 측에서는 이미 이 주변의 남중국해와 유사한 인공섬을 개발하기 위한 해저지형 조사를 마치고 이어도 남단의 수심 20m 높이의 호피조라는 암초와 아초라는 수심 31m의 암초를 발견하여 지명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수심 20m 수준의 파랑초 역시 탐사를 마쳤으나 아직 아저라는 암초와 후피저라는 암초에는 우리 이름조차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조사한 이후 한국 정부에서 아초와 후피저라는 암초의 수중 탐사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암초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어도 동북방의 파랑초만 발견이 된 상태로 원래 중국 이름인 딩엔이었으나 우리 이름을 붙여 파랑초로 이름이 명명된 상태입니다. 중국이 먼저 발견한 아초라는 수심 31m의 암초의 경우에는 오늘날 이즈의 기준거리인 200캐리, 즉 370km로 반경을 잡는다면 제7관구 대부분의 지역을 이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어도와 아쩌, 호피주와 같은 암초의 인공섬을 개발하여 영토와 영해로 선포하고 200캐리의 이즈를 선언하게 된다면 제7관구 대부분의 지역이 오늘날의 국제법 기준으로도 한국의 바다가 맞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7관구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석유광 물자원의 매력도 있지만 현재는 그다지 큰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유전개발 열풍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많이 싸졌고 미국산 원유를 수입해서 재가공해 파는 것이 오히려 마진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양영토와 해양 출구를 확보하는 데 더 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일부 지정학 전문가들은 제7관구와 관련한 잘못된 비전을 제시해 안타까움을 줍니다. 제7관구에 대해서 일부만 찾아와도 한국에겐 큰 소득이다. 또는 대중국견 제전략이 세계적인 아젠다가 되어가는 지금 한국이 일본과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제7관구 역시 불필요한 일본과의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측에서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제7관구 영토 전체를 그려놓은 자료를 자국 내 싱크탱크의 자료집에 넣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스스로 과도하게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한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7관구의 일부가 아닌 1970년도에 선포한 모습 그대로 제주남방에서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 전체의 지역을 한국의 영유권에 속한 지역으로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구축되고 있는 항모전단의 파견과 대양 효내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제7관구 이슈에 관해서 적극 한국을 밀어주고 있는 미국 측의 적극적인 로비뿐 아니라 석유 시추를 하는 글로벌 정유회사들과 한미 제7관구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서 미국 거대 정유사와 석유개발 회사들과의 접촉을 진행하게 된다면 한국의 제7관구 개발과 자국령 이즈 확보에 더욱 큰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러한 한미 간 제7관구 콜라보레이션 전략은 일본이 스스로의 영토 주권을 포기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제7관구를 반으로 잘라 나눠놓고 개발을 하려 했던 것과는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 일본 각국은 한국이 선포한 이즈를 비롯해서 제7관구 역시 석유 시추공을 함부로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7관구를 비롯한 한국이 선포한 이즈를 제외하고 나머지 바다는 대부분 중국과 일본의 석유 시추공들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제7관구가 있는 제주 분지라는 거대한 퇴적 분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는 지역인 만큼 거대 글로벌 정유 기업들의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한국은 사방이 타국의 이주로 꽉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제7관구마저 빼앗겨버린다면 한국의 해상경제활동은 대폭 위축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일본은 태평양으로 여러 방향이 넓은 주인 없는 바다를 향해 개방돼 있고 심지어 대만도 태평양으로 거대한 바다가 열려 있어서 해상경제활동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영토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7관구를 잃게 된다면 더 이상 태평양으로 나갈 길을 잃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향후 독립될지 모르는 오키나와를 통해 태평양으로 우리 어민들이 빠져나가려면 일본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7관구만큼은 우리 해상 영토로 반드시 확고하게 1970년도 선포한 영토 그대로 선언을 해야 할 것이며 미국 측의 지지,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고 일본이 독점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대륙북위원회와 해양 영토를 설정하는 국제기구들의 거액의 후원금과 로비를 꾸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제 글로벌리스트들과의 교류가 많았지만 한국은 그 기간이 오래 돼 있지 못해 국제기구의 인맥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해상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만큼 한국이 이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2028년 우리 대한민국이 좁은 반도와 자그마한 바다에 갇혀버린 왜소한 나라가 돼버릴지 아니면 무한한 태평양으로 열려있는 거대한 해양대국으로 일떠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동안 가로막혔던 수에즈 운하가 펑 뚫리면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당국이 길이 뚫리자마자 관련 배상금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1천억 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과 대만이 비상에 빠졌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1일 한국의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끄는 보이그룹 BTS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껏 그 어떤 한국인 가수도 해보지 못한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죠. 물론 BTS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영광스럽고 그들의 팬클럽 아미에게도 행복한 날이었겠으나 한국이라는 국가에게 있어서 이는 상당히 큰 경제적 효과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래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호기심은 관광객을 불러오고 한국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주며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죠.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면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주류로 떠오른 방탄소년단이 만들어낸 파급력 덕분에 방탄 이코노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인데요. 직접적인 매출 규모는 2,457억 원, BTS 관련 화장품, 식료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가 6,100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수익에 더해 산업연관 효과는 더 뛰어납니다. 생산 유발 효과 1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8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7,900명을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렇듯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에 등극했다는 사건은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동안 국가 이미지 하락으로 전전긍긍한 국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집트에서는 버거킹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집트를 희화화하고 조롱했다는 것이었죠. 지난 3월 27일 버거킹은 인스타그램에 와퍼의 광고 이미지를 게재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이에 더블 와퍼가 끼어있는 사전이었는데 이는 수에즈 문화를 막아버린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문호만큼이나 버거킹의 와퍼도 거대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와퍼 더블. 어쩌면 우리가 너무 크게 만들었나봐 라는 문구를 달았죠.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이런 광고 이미지 때문에 지금 이집트에서는 버거킹 불매운동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SNS에는 보이콧 버거킹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리며 불매운동을 이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광고는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광고이며 한 번쯤 모서넘길 수 있을 만한 사진입니다만 시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집트라는 국가 입장에서는 피라미드보다도 모하메드 살라보다도 더 주목받는 일이 며칠 전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바로 에버기문호에 의한 수에즈 문화 길막 사건입니다. 중동의 아라비아해를 지나 소말리아의 아덴말을 거쳐 홍해로 진입하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만납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을 최단 거리로 연결해주는 중대한 해상무역 항로로서 한국을 출발해 이곳을 통과하면 비로소 유럽의 지중해에 도착합니다. 전 세계 무역의 99.7%를 차지하는 해상운송, 그리고 운승을 담당하는 선박들은 이 문화를 통과하지 않고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희망목을 돌아 유럽으로 진입하려면 이 운하를 통과하지 않을 때보다 무려 9,000km의 추가적인 운송료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운하는 바닷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육지를 깊이 판 인공물길로 이 수에즈 문화는 1869년에 건설됐습니다. 이 운하가 건설되고 해상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담당하게 됐고 하루 평균 50여 척의 선박이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 전 세계 해운업계와 무역업계를 바짝 긴장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에버기문호가 갑작스러운 강풍에 항로를 이탈하면서 좌초된 것이죠. 문제는 수에즈 운하의 폭이 평균 200m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컨테이너선의 뱃머리는 한쪽 끝에, 선미는 또 다른 한쪽 끝에 끼어버린 겁니다. 길이 400m에 이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200m 폭의 운하에 말 그대로 끼어버리자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선박도 유럽에서 빠져나오려는 선박도 전부 막혀버리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6일 후인 지난 29일에야 간신히 좌초된 선박을 부양시켜 통행이 재개됐지만 그 피해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평균 50대의 선박이 수에즈 문화로 들어섰다가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선박 때문에 되돌아나가지 못하면서 대략 420여 척의 선박들이 차곡차곡 포개지면서 선박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6일 만에야 간신히 좌초된 컨테이너선을 부양시키면서 상황이 해소됐는데 이집트 당국이 엄청난 문노를 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에즈 문화는 피라미드와 더불어 이집트의 자부심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다 항로라는 가치 높은 상품이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매년 통행료로만 약 6조 3,300억 원을 벌어다 출문만 아니라 2020년 기준 이집트 GDP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큰 수익원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6조 원 이상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죠.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는 이집트 당국은 이 사건 때문에 이집트의 평판이 손상됐다며 마땅히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 통행료 손실, 준설 및 인양 작업으로 민한 문화 파손, 장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이집트에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만도 1조 3천억 원이 넘고 여기에 사고로 인한 이집트 국가 이미지 하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고를 발생시킨 에버기브노가 예뻐 보일 리 없죠. 수에즈 문화 당국은 사고 조사가 끝나고 배상금이 원만히 합의되면 소승으로 이어지면 선박과 화물은 이집트를 떠날 수 없다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2만 TEU급 에버기브노에는 가격으로 환산하면 35억 달러 가치의 2만 개 컨테이너가 선적되어 있었죠. 여기에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을 넘어서는 선박까지 이집트의 손에 쥐어진다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는데요. 이집트의 으름장에 비상에 빠진 국가는 일본과 대만입니다. 에버기브노는 특이하게도 선박 제조사는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 선주는 일본의 쇼에이 기센, 선사는 대만의 에버그린, 선적, 선박의 국적은 파나마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배상금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대만의 에버그린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에버기브노는 일본의 쇼에이 기센으로부터 장기로 대여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우리가 납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보상금 지급 주체는 에버그린이 아니라고 못 박았죠. 일본만 난감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도 수에즈 문하의 항해 규정에 따르면 수에즈 문화 측 도선사가 탑승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선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일본의 쇼에이 기센이 보상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인 것이죠. 아마 벌다는 이변이 없는 한 에버기브노를 건조하고 이를 소유한 일본 측이 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에 정통한 네티즌들은 이번 사고로 일본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는 엄청난 보험 공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월 27일자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조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 간 책임 전가를 위한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운업계부터 원자재 산업까지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이 보상을 청구할 것이 뻔하니까요. 가장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당사자들은 화주들일 겁니다. 에버기브노에 선적된 2만 개의 컨테이너에 실린 화주들 뿐 아니라 이 사고 때문에 운항이 중단된 다른 배에 선적된 화주들까지도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손해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은 다시 에버기브노의 선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은 이집트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뿐 아니라 화주들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로부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컨테이너선 자체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통상 컨테이너선과 같은 대형 선박의 경우는 한 척당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보험금 역시 천문학적으로 책정됩니다. 그런데 에버기븐의 경우 선박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프로펠러가 모래 제방에 박혔기 때문에 사실상 선박의 피해는 최대치로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상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일본 근해에서 유난히 쓰나미 현상이 자주 일어나 일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9일은 특별히 더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태평양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혼슈 이즈제도 등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혼슈 이즈제도 쓰나미 주의보에 이어 일본 전역에서 시차를 두고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던 것입니다. 100일 날 오전 5시 25분께 이즈제도 남쪽 도리시마 근해에서 지진이 발생해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이어 오전 중 시코쿠 지역 고치현, 수도권 지바현, 규슈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연안 등에도 최대 1m 높이 쓰나미 발생이 예상된다며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처럼 일본 전역에서 시차를 두고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고 국민들은 물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지만 일본 당국은 지진을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쓰나미의 원인이 화산 분화 때문인지 해저 지각 변동에 따른 것인지 그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고만 밝혀 국민들을 더욱 물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0월 말에서 11월 초 러시아 감차카반도와 일본에서 동시에 화산이 분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러시아 감차카반도 동쪽에 있는 해발 4,850m 높이의 클류체부스코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화산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이 감차카 클류체부스코이 화산이 분화해 화산재 기둥이 10km까지 치솟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클류체부스코이 화산에서 세 차례 7터부터 10km에 이르는 화산재 기둥이 분출했고 9.8km가량 높이로 분출된 세 번째 화산재 기둥은 화산 남서쪽으로 192km까지 퍼졌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일본에서는 화산이 분화해 새로운 섬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도쿄와 괌 사이 중간쯤에 위치한 이오지마 섬 앞바다의 화산 분화로 새로운 섬이 생긴 겁니다. 2호섬 남쪽 앞바다 1km 부근에서 분화가 일어났고 다량의 암석이 쌓이며 새로운 섬이 형성됐는데요. 감차카반도의 화산 분화에서부터 새로운 섬이 만들어지는 일까지 최근 일본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주변 화산들의 분화는 화산재가 일본으로 날아들게 해 화산재 때문에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말 분출한 감차카 글류체브스코이 화산은 11월 초까지 분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화산재가 계속 분출했고 화산재 때문에 학교가 휴교하고 일부 항공기는 회항을 해야 했습니다. 하대 항공기 운항 위험을 알리는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뉴욕을 출발한 인천행 아시아나 여객기 역시 화산재 영향으로 항로를 변경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임시 착륙하면서 도착 예정 시간이 4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하면 지진에 대한 대비를 잘해놓았고 지진에 대한 예보 시스템도 잘 갖춘 나라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먼저 지진 예측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에 발생하는 큰 지진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본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국난급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8터부터 9 정도의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고 그 확률은 30년 안에 80% 나고 자주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년 안에 80%의 확률이라는 표현은 일본 문부과학성 지진조사위원회의 지진 예측에 따른 것입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일본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수도직하 지진과 함께 현재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지진인데요. 난카이 트로프란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의 태평양 연안까지 해저 봉우리와 협곡지대를 말합니다. 지진학계는 과거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시기를 살펴봤을 때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지진이 1946년 쇼와난 카이 지진이었고 그로부터 77년이 지났는데요. 일본 방재당국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 지진을 계기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고 그 결과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가 32만 명, 부상자는 62만 명에 이르고 일본 인구의 절반가량인 6,8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피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상 피해액은 동일본대 지진의 10배 이상인 220조 엔으로 일본의 연간 국가 예산의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와 일부 지진 전문가들이 내놓은 30년 안에 80%의 확률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도쿄신문이 오자와 게이치 기자가 최근 발간한 책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진실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30년 안에 80%의 확률 계산의 근거가 엉터리라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난카이 트로프 지진 발생 확률의 근거가 된 것은 에도 시대의 문서입니다. 이 고문서에는 약 400년 전 일본 고치현 무로토시에 있는 무로츠코 항구 아래 해저 지반의 높이를 측정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한 지진학자가 이 문서의 내용을 인용한 논문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지진 예측에 시간 예측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지금의 확률 계산의 시작입니다. 이 때문에 2000년대부터 난카이 트로프 지진 예측에는 시간 예측 모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른 지진 예측에는 과거의 지진이 발생한 시기와 그 간격을 계산해 다음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 단순 평균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예측 모델이란 과거 지반의 높이가 변화한 융기 데이터를 통해 이전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다음 지진 발생 시기도 예측하는 것인데요. 지반 높이의 변화를 토대로 지진을 발생시키는 에너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진조사위원회 내부에선 시간 예측 모델을 적용해 확률을 계산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중 연구자 2명이 이 같은 분위기를 내부 고발하면서 취재는 시작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랜 취재 끝에 30년 안에 80%의 화르의 근거가 돼 온 지반 융기 기록이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해저 지반의 변화 기록이 발견된 무로츠코 항구에서 불과 4km 떨어진 다른 항구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해저 지면을 파내려갔다는 기록을 다른 고문서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 고문서를 살펴보니 지진 발생에 따라 지반이 융기의 수심이 얕아지면 항구의 배를 정박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번 지면을 파내려가 수심을 깊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고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도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민들이 매번 지면을 파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항구 주변에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졌고 이 마을은 항구 위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취재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근거가 부족한 정부의 지진 예측 때문에 다른 지역은 경계를 늦추게 되고 그 결과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진 발생 확률이 한 자릿수 이하로 발표되어 왔던 구마모토와 홋카이도에서는 2016년과 2018년에 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만난 고교생도 가족 3명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학생은 홋카이도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 얘기만 나왔으니 말입니다. 지진 예측의 문제만 확인된 게 아닙니다. 기득권으로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지진학계의 문제 또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지진 예측에 따라 지진 연구비와 방제비의 향방이 결정되고 막대한 예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설이 맞는지 예측이 맞는지 과학적 조사에는 게을러졌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일대 지역에서는 지금도 관련 훈련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지진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부가 요청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설익은 과학을 발표하게 됐고 다른 지역에서는 방심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일본 내 수십 명의 지진학자들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대의 기술로도 지진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지진학계 내부에서도 몇 년 안에 몇 %의 확률이라는 식으로 발표하는 일본의 지진 예측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일본처럼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라면 정부가 지진 예측의 근거와 이유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난카이 지역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지진 예측 시스템은 과학적으로 관측되고 분석되기보다는 과학의 정치와 행정이 개입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화산 폭발과 일본 전역의 쓰나미 경보 소동으로 안 그래도 불안한 일본에서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방재 시스템 연구소 소장이 동일본 대지진을 뛰어넘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야마무라 다케이코 일본 방재 시스템 연구소장은 난카이 대지진의 예상 규모는 9.1이라며 동일본 대지진보다 강한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난카이 대지진이 과거보다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게 그 전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최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일본 근해의 쓰나미 현상이 대지진의 전조인지 일본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예언가
예지몽 예언가 등으로 불리는 크리스 로빈슨은 세계의 예언가들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사건들을 정확히 적중시킨 인물이다. 1961년 9살이었던 크리스 로빈슨은 심장 수술을 받던 중 쇼크로 인해 첫 임사 체험을 경험한 후 16살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첫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된다. 사고 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는 이후 놀라운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꿈에서 본 사건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후 그는 꿈속에서 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1986년 25살이던 로빈슨은 꿈속에서 방사능 구름이 영국을 향해 오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 꿈에서 깨게 된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실제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심각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해 전 유럽이 방사능 구름의 피해를 보게 됐다. 1993년 로빈슨은 꿈속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충돌하며 폭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곧바로 당시 주최 측이었던 페어포드 공군기지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으나 에어쇼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이후 실제로 에어쇼 도중 비행기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건은 영국의 지역 신문사에도 소개되며 공군기지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이때부터 로빈슨의 예지 능력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로빈슨은 책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프랑스 파리의 한 터널에서 기둥을 들이받고 폭발하는 차를 목격하게 된다. 그가 차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느 한 여인이 그 속에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비였다. 그는 꿈에서 깬 후 황급히 이 소식을 경찰에 알렸지만 오히려 경찰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계속하면 위험인물로 간주해 체포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몇 시간 후 그대로 적중하였고 다이애나 비는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크리스 로빈슨의 이러한 예지 능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그는 사람들로부터 사기꾼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 그는 초능력자 사냥꾼으로 유명한 애리조나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슈왈츠 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초능력을 검증받고 싶다는 요청을 하게 된다. 슈왈츠 박사는 초능력자들을 실험하고 영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걸로 유명한 인물인데 특히 자칭 초능력자라고 하는 자들을 치밀하게 테스트해 그 속임수를 완벽하게 밝혀내는 인물로 유명하다. 2001년 8월 로빈슨은 미국 두산에 위치한 호텔에서 첫 번째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테스트는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슈왈츠 박사는 자신만 아는 장소를 20군데 정한 후 이 중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하루에 한 군데씩 로빈슨을 데리고 가기로 했다. 그리고 로빈슨은 자신이 꿈속에서 본 장소들을 통해 그날 자신이 가게 될 장소를 미리 종이에 적은 다음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봉투를 열어 안에 적힌 목적지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실험에서 슈왈츠 박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 박사는 확률적으로 몇 번의 성공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로빈슨은 박사가 진행한 10번의 테스트에서 박사가 의도한 목적지를 모두 정확히 짚어냈으며 그 순서 역시 정확히 맞춘 것이다.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은 슈왈츠 박사는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검증과 실험들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초능력자들의 속임수를 밝혔던 슈워츠 박사였지만 로빈슨에게서는 어떠한 속임수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의 예언 능력 역시 부정할 수 없었다. 게리 슈워츠 박사의 검증 시험을 통과한 초능력자는 지금까지 크리스 로빈슨 단 한 사람뿐이라고 한다. 결국 로빈슨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 슈왈츠 박사는 이후에도 로빈슨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러던 2001년 8월 11일 로빈슨은 슈왈츠 박씨에게 9월 11일에 인원한 엄청난 시건을 애인하는 예지몽을 꾸었다고 고백한다. 그 내용은 거대한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딱 한 달 후인 9월 11일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지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크리스 로빈슨은 이 사건을 통해 예언력을 크게 인정받으며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된다. 이후 로빈슨은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의 TV쇼에 출연하여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았는데 특히 그가 영국의 채널4 TV쇼에 출연했을 당시에는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린 다음 5분 후에 여러 분야의 검증가들이 종이 위에 쓰게 될 글씨들을
정확히 알아맞히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당시 무대에는 여러 명의 검증가들이 있었지만 검증가들은 그 어떠한 속임수도 그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그는 자신의 특별한 예지 능력을 이용하여 미국 CIA와 영국의 정보부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공식기관들을 돕고 있는데 그의 예언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크리스 로빈스는 2018년 내한 당시 10년 후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나라의 기관에서 앞으로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하여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일본은 새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다시 부강해질 것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 것이며 이후 일본 영토의 대부분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거대한 지각판이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킬 것이며 바다에서는 해일이 인도네시아와 중국 남부 그리고 일본 전체에 파멸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 폐해는 한반도 떡시 착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 커다란 해진과 지진이 매일 같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동쪽 해저 부근에서는 침몰해 있던 육지가 부상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 역시 큰 피해를 볼 것인데 이때 일본은 완전히 붕괴되고 일본의 인구가 한반도로 유입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대격변을 극복하고 좋은 새 장을 열 것인데 앞으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세워진 안하의 연합기구가 탄생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부 안하의 정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 노임무 통한 후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된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대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보인다. 또 다른 특별한 꿈 속에서 나는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양에서 서울로 온 첫 번째 기차였다. 미래 한반도에는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지상낙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을 하기 시작할 것이며 인간의 영혼이 고도로 진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곳에 평화롭고 소화로운 시간이 보인다. 이처럼 그의 신비한 예언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의 한국 통일과 평화에 대한 예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